숨이 차서 마스크 쓰니까 더 숨이 차는 것 같아요. 다민족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정 성도입니다. 지금 대표 기도 해주시면서 장혜정 성도님에게 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큰 목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랩넌트 중에 경찰을 꿈꾸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인턴십 교육을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제가 2010년도에 또 이렇게 교육을 하는 업을 경찰에 내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도 저희 관내 한 50개 학교를 서장님을 앞에 두고 교육을 직접 한 적이 있어요. 50개 학교 다. 근데 그때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는데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한 10번 정도 교육을 했는데 그때는 진짜 즐겁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부들부들 떨리고 많이 헛나올 수도 있어요. 좀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저를 분명히 이 자리에 서게 한 이유가 있을 거고, 제가 간증을 2번 했거든요. 간증이 끝나고 나서 나를 왜 간증을 시키셨는지 알 것 같다. 저한테 크게 온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당당하게, 여기는 제가 원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좀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막 손을 흔들고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치안 현장을 간접적으로 알고 경기 남부의 재앙 맞는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포인터를 주셨는데 사용을 한 적이 없어서. 네. 예쁘게 잘 나왔죠? 근데 왜 이렇게 가지? 제가 뭐 누르진 않았는데 자꾸 넘어가지는데. 제가 이게 포인터 이거 안 되고 그걸 직접 넘겨주시겠어요? 넘어가지는데 계속. 이거 미리 보여주면 재미없는데 다 이미 보고 이번 인턴십 교육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다음 하면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교육하면서 이렇게 방송사고 같이 일어날 때가 제일 앞에서 선 사람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왜 안 되지, 안 되지. 프레젠테이션 쇼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는 동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경찰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재 수원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 전담팀장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살피면서 학교 전담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할 내용은 뭐냐면 경찰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일반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복음적 경찰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찰로서 걸어온 길을 소개하면서 조금 더 복음 경찰, 그러니까 현장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참 힘든데. 그러면 먼저 할게요. 경찰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경찰. 다 아시죠? 경찰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선물 준비해 왔는데 원래 강의할 때는 선물 주면서 마친 친구 하나씩 주면서 해야지 집중력이 확 올라가는데 그렇게 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에게는. 그래서 저희 그 경찰서에서 만든 볼펜, 삼색 볼펜 아주 좋은 거 있어요. 그 하나씩 가져가시고 뒤에다 놔줬어요. 이미 선물 드렸으니까 받았으니까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네,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원론적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맞습니다. 경찰. 치안을 유지하고. 우리 랩런트가 한번 얘기한 거 듣고 싶은데, 경찰 꿈꾸는 랩런트 있어요? 왜 없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최승혁 어린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 짠 거 아니고.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도둑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와 프레젠테이션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셔야 제가 답을 할 수가 있는데 경찰 모두 맞습니다.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탕으로 경찰을 한 줄로 정리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공무원입니다. 모르시겠죠? 좀 그럴싸한데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잖아요. 모여 살 때 규칙을 만들겠죠. 그 규칙이 법이고 그 법을 잘 지키게끔 법을 어긴 사람을 잡아내고 처벌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국가로부터. 그게 경찰입니다. 예,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경찰을 세부 업무로 크게 나누면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대부분의 경찰이 교육을 나가면 경찰이 뭐 하는 사람이야? 범인 잡는 사람이요. 그게 맞죠. 그게 경찰인데 경찰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은 크게 8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생활 안전 업무. 생활 안전 업무가 뭐냐면 여러분 그 집 근처에도 있을 거예요. 지구대 파출소 있죠. 지구대 파출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범죄 예방, 112신고가 떨어질 때 현장 나가서 사건 처리하는 거. 근데 그거 포함해서 이제 그 아버님들은 잘 아실 텐데 그 총으로 이렇게 그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 총기 관련해서 하는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경비업 관련된 업무도 있고, 저같이 여성 청소년계. 네. 감사합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2015년 제 사진이거든요. 꽤 잘 나와서 넣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찰을 한 줄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되고, 경찰을 크게 나누면 8가지 업무를 나눌 수 있는데, 아까 생활 안전 업무라고 해서 질서 유지하고 범죄 예방, 그리고 물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신고하죠. 그리고 물건을 누가 주었어요. 주면 주인한테 돌려주잖아요. 요게 유실물 관련된 업무거든요. 그거부터 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수사 업무, 형사들, 그리고 경제범죄 사범들 조사하는 것들 다 포함된 거고, 세 번째는 요즘에 이제 많이 조금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사이버 안전 업무,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처리하는 부서고, 그다음에 교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법, 도로교통법이나 그런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단속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 업무.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분단 국가가 아니라도 이거는 간첩이나 그러니까 분단 국가가 아니라도 대테러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파이. 우리나라에 중요한 기밀 같은 거 파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의 기밀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잡는 업무가 보안 업무입니다. 그리고 경비 업무. 경호 업무는 대충 알겠죠. 대통령,
대통령이 경호하는 경호원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이 경호 업무, 중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 업무가 있고, 두 번째 다중범죄. 요게 뭐냐면 친구들 지나가다가 뭐 손수건을 흔들며 하면서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뭐 데모할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다 함께 모여서 하는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그게 집회라고 해요. 집회 현장에 가면은 서로 부딪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놔두면은 싸움이 일어나겠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막고 현장에서 그런 그런 사태가 없도록 관리해주는 경비 업무예요. 그다음에 정보 업무는 아까 부딪히는 그 단체들 간에 부딪힐 때 현장에 나가서 종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단체 가서 이 단체에 가서 얘기 들어줘서 서로 부딪힘 없이 끝낼 수 있게끔 도와주고, 두 번째는 각종 그 전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책에 대한 피드백, 국민들이 어떤 시책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피드백인지 나쁜 피드백인지 누군가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보 용사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사 업무인데, 이거는 외국인들 관련해서 외국인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는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그 범죄를 저지를 때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가 외사 업무입니다. 이거는 그 크게 8가지 나눈 것 중에 범죄에서 좀 벗어난 건데, 요거는 한강에도 한강 경찰이 있어요. 그 한강에 떨어져서 자살하신 분도 구조해 주신 분, 예, 한강 경찰대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테러 업무거든요. 경찰 특공대, 경찰에도 특공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자전거 순찰대인데 순찰을 자전거를 타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서울에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거는 경찰 헬기가 있습니다. 저도 헬기 타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산악구조대인데, 경찰도 산 속에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산악구조대. 지하철. 여기는 좀 지하철이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많이 없는데, 서울엔 지하철 경찰대가 지구가 한 10개 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가 경기도 와서 처음 느낀 거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지하철 경찰대는 뭐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어딘 것 같아요? 독도예요, 독도. 독도에도 경찰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없는 데가 없어요. 예. 이게 경찰 조직이에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구대가 뭐고 파출소가 뭡니까? 둘 간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경찰 조직은 그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경찰청이 있어요. 경찰청 밑에 지금은 바뀌었죠. 지방경찰청이라서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 각 시도별로 있는 그 청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을 바뀌면서 지방경찰청이라 하지 않고 시도경찰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경찰서가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경찰서고, 경찰서 밑에 지구대가 있어요. 지구대는 뭐냐면 옛날 파출소 3개를 묶어서 그걸 인력이나 장비를 한 곳에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 더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만든 건데, 이게 한때 됐다가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이나 시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걸 지금 운영하다 알아내서 파출소로 같이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경찰대학도 있고,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 경찰병원이 있는데, 이건 교육기관이고, 나머지 이 병원은 경찰관이 다치면 또 따로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어요. 좋죠. 예, 무료예요. 그다음에 제 계급 어디 있어요? 제 계급 여기 있죠. 경찰은 11개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치안총감이 경찰청장이고, 그 다음에 치안정감, 치안감, 이 사람들이 그 아까 시도경찰청장이에요. 그리고 경무관, 총경, 요즘은 경무관도 서장이 많이 있어요. 경무관 서장, 총경서장. 그리고 경정은 각 과의 과장 정도, 경찰서 각 과의 과장 정도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구대가 다 지구대장 다 바뀌었어요. 근데 지방은 아직 제가 지구대장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경감이면 지구대장급 정도는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하는 데선 부서가 좀 나뉘는데 계급이 순경에서 경사까지는 사법경찰 리라고 하고 수사에 직접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서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받게끔 돼 있는데 경위부터 이 지금 총경까지가 사법경찰관으로층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법에서 정해준 권한을 받은 사람이에요. 좀 어렵죠? 요거는 이제 수사권 조정 때문에 하도 말이 많아서 한 말씀 좀 드려봤어요. 이제 경찰이 되려면, 우리 랩런트들 경찰이 되려면 아까 되고 싶다고 했는데 잘 들어야 돼요. 경찰이 되는 입직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순경공채. 일반 공무원 시험 보듯이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경찰 간부 후보생. 이것도 공무원 시험인데 급수가 달라요. 급수가 여기는 7급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대학.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대학을 경찰 대학을 가는 거예요. 나오면은 경위에서 시작해요. 여기도 졸업하면 경위에서 시작해요. 여기는 순경에서 시작해요. 저는 순경 공채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공과대 여대생이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이제 경찰은 필기시험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랩런트들 필기시험도 있고 신체검사도 있고 체력시험도 있고 면접시험도 있어요. 저 이거 4가지 다 패스한 사람이에요. 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체력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체력이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저희 때보다 체력평가나 면접이 중요해졌는데 필기가 50, 체력 25, 면접 25.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나뉘더라고요. 신체검사는 당연히 합격, 불합격 이렇게만 되죠. 그 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이에요. 그리고 2022년부터 좀 교과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형사법이나 그러니까 형법,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경찰 갑자기 생각해 수사, 영어는 반드시 들어가요. 공무원 시험에 다 영어는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제가 지금 적어왔는데 랩런트들 공부할 때 참고해라고 적어왔는데 영어, 한국사 요거는 검정시험을 대체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검정시험 봐두면 돼요. 헌법,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체력 같은 경우는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이거 기계 갖고 쭉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100m 달리기 저희 때 없었던 1000m 달리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체력도 정말 중요한 거라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면접 제가 면접관을 간 적이 있거든요. 면접을 잘 봐서 불합격이 될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 합격하고 상위 클래스에 있는 친구가 정말 면접 점수를 거의 바다 점수를 많이 떨어져요. 면접도 준비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한테 말하면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보시죠? 이거는 저희 경찰관은 아닌데 이보다 현장에 제가 체력검정관으로 가봤거든요. 거기도 더 악착같이해요. 진짜 안쓰러울 만큼 요즘 친구들은 거의 현장에 오면 한겨울인데 반바지에 이게 달리기 할 때 이게 저항을 줄이려면 타이즈에 아주 가볍게 입어야 되죠. 진짜 애들이 이를 악물고 울면서 해요. 울면서. 생각만큼 안 나와주니까. 현장 가보면 진짜 악착같이 많이 하는구나 막 이렇게 느끼는데 이건 가산점 55%가 있어요. 가산점 없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준비할 때. 근데 친구들 지금 하고 있는 뭐 활동 중에 컴퓨터 활용 능력, 그다음에 워드 프로세스 이런 거 쓸 데 없다고 생각하죠. 이게 다 가산점이에요. 무도 1단, 2단부터 있어요. 2단부터 무도는. 그리고 그 정보 처리 기사도 들어가고 한국 실용 검정 글쓰기인가?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 시험도 이것도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혹시 궁금하고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거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 학교폭력 다니잖아요. 애들한테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 와서 했던 모든 내용은 다 지워도 된다. 근데 딱 한 가지. 니네들이 지금 어떤
어떤 호기심에 생각 없이 저질렀다가 학폭이나 어떤 사안으로 처리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평생 남아서 직장을 갈 때도 학적부가 다 들어가거든요. 면접을 보면 이 학적부를 다 봐요. 그래서 저도 면접관 갔을 때 보면 지각 자주 하고 결석 자주 하는 친구들은 면접관이 봤을 때 동일한 조건의 여러 학생이 있으면은 성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그러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정말 성실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전과는 아니더라도 요즘은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을 해서 그 형사 처리 안 되더라도 학폭 관련해서 이게 남아요. 뭐 강제 전학이나 거기에서 나왔던 것도 있는데 그거 남으면 나중에 다 남아요. 물론 그게 1호부터 15까지 있거든요. 3호까지는 없어지는데 그 이후의 거는 심의를 해서 남기고 안 남기고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게 기록이 한 번 남기면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선택할 때 그게 엄청나게 제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다른 거 다 잊어도 돼. 근데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네들 장래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 그것만 기억해줘.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성실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얘기 끝내고 보금적 경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요거는 없는 자료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도대체 이런 자료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육했던 자료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아니 어떤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짜야 되느냐. 기존에 있던 거는 자료가 다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 중에 좀 취합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 자료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냥 내가 걸어왔던 게 그 현장에서 봤던 부분에서 느꼈던 거, 내가 복음 받기 전에 느꼈던 거, 복음 받고 난 뒤에 느꼈던 거, 이런 부분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얼만큼 이게 제가 만약에 방향을 잡은 게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듣고 현장을 조금 더 알았으면 합니다. 혹시 조현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조현병? 아시죠? 경찰관들이 제일 겁내하는 현장이 뭐냐면 조현병.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희가 설득한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돌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괜찮다가 갑자기 본인이 약을 안 먹고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데, 이 조현병이 유전병인지 아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유전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했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층간소음 때문에 제가 현장을 나갔던 그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나갔는데 망치를 들고 밑에 사람이 올라와서 막 이러고 현관 문 앞에서 있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안에 있는 이제 계신 분들이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했는데, 그 망치 든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대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는데 몇 번을 말해도 안 고쳐져서 자기가 이런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설득해서 같이 내려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수능 준비한 학생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냐고. 이 집에는 자기와 자기 남편과 아들 둘밖에 안 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현병 환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도 조현병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을 먹으면 엄청 순해져요. 그리고 심심하면 24시간 운영되는 지구대에 찾아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엄청 밝아요. 또 평상시는 엄청 밝은데 저희가 그래서 관내에 솔직히 정신 이상하신 분이나 문제성 되는 사람들 다 알아요. 지구대에 있으면은 그 지역에 좀 어느 정도 근무하다 보면 매번 찾아오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안 찾아왔고, 그래서 그냥 잘 지내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112 신고가 떨어진 거예요. 할머니가 공원에서 맞아 죽었다고. 네, 현장에 가보니까 그 친구였던 거예요. 조현병 환자. 근데 그날 약을 안 먹었고 할머니를 이유 없이 때렸는데 그게 이제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착각에 빠져서 때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때렸냐면
두개골이 이렇게 쪼개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폭행을 가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쨌든 죄는 졌잖아요. 그래서 치료 가모라고 해서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가둬두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신고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머리 풀려진 사람이 또 왔어요.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이러고 인사하고, 그 친구 경찰관들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솔직히 지치거든요. 그래 잘 받아주고 커피 한 잔 주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팀장님에 있던 분이 수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서 감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 친구 한번 검색해보자. 얘 좀 이상하다, 얘가. 그러니까 6개월치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1년치를 검색해보니까 이 친구가 과거 했던 기록이 딱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아까 그 할머니 떼서 돌아가시게 한 그 친구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 친구가 정상이었어요. 근데 그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이 아들은 어디다 맡길 수 없으니까 키우는데, 너무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집에 비상구가 있어요. 방문을 뚫어서 비상구까지 만들어 놓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본인들도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우리 집에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걸 경찰관이 보고 의사가 본다 해서 이게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하도 가정폭력 현장이나, 저 원래 독신주의였거든요. 그런 걸 하도 많이 보니까 좀 결혼에 대해 좀 회의가 들었고, 근데 가정폭력이 있는 집은 그 후대까지 계속 가정폭력이 세습돼요. 아빠처럼 잘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목사님이 말하신 게 맞아요. 현장에서 그러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사회를 보면은 지금 인간성을 좀 상실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게, 서로가 말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좀 보여지는 성공에 되게 집착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걸 가지고 또 그 올라가기 위해 서로를 막 끄집어내고, 저도 좀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빨리 가다 보면 제가 좀 되게 빨리 간 케이스거든요. 경찰 순경에서 시작한 걸로 치면은 되게 빨리 간 케이스인데, 그 과정에서 저도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소문, 뒤에 있는 소문들도 많고, 그렇게 남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오죽하면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왜 그러는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고 답을 못 찾고 있었죠. 답을 못 찾고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 경찰 생활을 서울에서 했어요. 전혀 경기도랑 관련이 없어요. 근데 경기 남부에, 그것도 경기 남부 안성이 잠깐 있을 때 저를 이 교회에 이끌어준 한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제가 시간표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을 전달해 준 게 저한테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솔직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가정적인 문제도 좀 많이 생겼고, 문제가 한꺼번에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 쓰레기 못 버릴 정도로 정직하게 살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쓰레기 못 버리고, 버리면 벌 받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버려진 거 줍지는 않지만 제가 버리진 않고 살았거든요. 남한테 그렇게 피해주고 살지 않았는데,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약간 강박증 같이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가 좀 조바심을 많이 느끼는 성격인데,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에 대한 그거 원망이 되게 컸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그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나 여기 와서 복음이란 게 알게 됐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근본 이유를 매주 강단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막 이해하려면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사고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이렇게 있고 탁탁탁 이렇게 뭔가 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제가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사실 유치원 때부터 다닐 때는 그냥 내가 정말 힘들 때 벌 받을까 봐 교회 몇 번 왔다가 안 왔고 정말 제가 자리 잡았던 건 여기 와서 복음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예. 그때부터 알게 된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온 문제란 걸 그걸 지금 다민족 교회에 와서 알게 됐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미지를 좀 만들어 놔야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저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나 중심은 학교 폭력 아이들 보면은 애들이 상대방이 그 자기 말에 고통받을 걸 전혀 생각을 못 해요.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도 제가 117 신고해서 학교 폭력 신고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자가 정말 피해자인지가 의문될 때가 많고 그 부모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아이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엄마가 정말 자기 생각에 꽉 갇혀 있는데 뭘 얘기해도 전달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뭐가 내용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다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돈이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특히 그 부유 좀 집값이 좀 센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특히 좀 약간 갑자기 집값이 많이 오른 벼락부자가 된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녀 교육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분들 상대할 때는 진짜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학교 전담 경찰관인지 부모님한테 부모님 뜻을 맞춰서 전달해 준 사람인지 모르겠 만큼 얘기가 안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성공 중심, 저도 성공 중심으로 살았는데 좀 이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그 말씀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경기도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서울이 훨씬 치안 유지가 힘들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와 보니까 경기도는 권역이 그러니까 그 복음 눈 말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경기도는 관할 그 지역이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그 경찰관이나 인력 장비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서울은 촘촘하게 다 나눠져 있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CCTV 뭐 장비들도 마찬가지고 관할 권역이 다 적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훨씬 더 서울에서 경찰로 따지면 근무하기가 쉬워요. 치안 유지가 쉬워요. 근데 경기도는 정말 어려워요. 권역이 넓은 만큼 뭔가 인력도 장비도 충분해야 되는데 넓은데 사건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치만 사건이란 거 예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인력 장비가 안 갖춰 있어요. 인력 장비 따질 때 뭐 112 신고, 뭐 5대 범죄, 관할, 인구 이런 거 다 따져서 인구 그 경찰을 파견하고 장비를 주거든요. 근데 그게 경기도는 실제 그런 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되기 때문에 더 불안한 지역? 왜냐하면 관할은 넓은데 경찰이 없고 장비가 부족해요. 그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어렵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률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첫 번째 강단 말씀에서 들었을 때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교회에서 만든다는 말.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뭘 만든다는 거지? 첫날 예배 때 제가 몇 번 권사님하고 저기 말씀드렸죠. 근데 경기 남부 지역을 왜 교회에서 막아요? 막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인이법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생긴 게 이제 정인이 사건은 모두가 안타깝고 가슴 아픈 문제인데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강하다 보니까 이게 가정이 와해가 돼요.
제가 최근에 신고받았던 게 뭐예요? 아동학대 사건인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애 등짝에 멍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신 거예요. 애가 말한 거예요. 엄마가 때렸어요. 그래갖고 왜? 그러니까 공부가르치다가 잘 못한다고 등짝 심했으니 때렸어.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저도 승혁이 때린 적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신고를 했어요. 경찰한테 선생님이 신고를 했어요. 왜냐면 선생님도 교육청에서 계속 지시가 내려가요.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어머님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나도 모르게 신고가 돼서 경찰 조사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선생님 설득해서 선생님은 일반인이 아니라 선생님이고 아이에 대한 어쨌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 1차적인 책임자긴 하지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권한이 있는 분인데 어머님한테 먼저 어머니 애가 이러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요즘 시대는 그런 거 안 돼요. 애가 상처받아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책임이 들고 민원이 들어올까 봐 저희 경찰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죠. 어머니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지금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책임진 것 때문에 두려워서 신고하신 거죠? 그 부분에서 저희가 도와달라고 하신 거죠? 근데 경찰에 나가면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경찰관이 어느 날 갑자기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 경찰에 가면 훨씬 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이랑 엄마랑 너무 사이가 좋고 아이가 저 엄마하고 화해했는데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벌을 강화하고 법을 강화하고 경찰이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다고 사회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좀 뭔가 알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공허함과 힘듦은 하나님 떠나서 왔던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그걸 회복시켜주는 게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경기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곳이 교회인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강단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목사님? 제가 얘기한 거 맞아요? 맞아요. 또 다른 말 괜히 아닌 척 할까 봐.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경찰 중에 진짜 오직 보고하는 경찰은 제가 이름입니다. 제가 보훈경찰 일원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경찰의 길을 걸어왔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가 복음 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 어떤 응답이 왔는지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것도 멋지죠? 이거는 저희 선배 경찰 퇴임식 할 때 제가 송별사를 읽었거든요. 그때 누가 옆에서 찍어줬는데 좀 멋져서 한번 넣어봤어요. 저에 대해서 아까 소개를 너무 간략히 했는데 저는 06년 3월 10일에 경찰에 들어왔어요. 벌써 15년 1개월 정도 근무했어요. 엄청 오래됐죠,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부서는 저 위에 내근 외근을 나누는데 주로 외근 현장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형사 생활도 조금 했어요. 실종 관련해서 수사도 했고 교통의 교통 외근 활동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서울청 112 종합지정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112 신고를 처음에 하잖아요. 그럼 전화 접수 받죠. 그게 서울 각 청마다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근무했고 그 오온층 터졌을 때 그때 거기서 근무해서 여기에서 터졌지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온층 사건 때. 그리고 민원실. 제가 작년까지 민원실에서 있었거든요. 민원실의 민원실장으로도 근무해봤었고 그다음에 아까 생활안전계장이라고 해서 지구대 파출소를 관리하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경찰서 생활안전계라고 있거든요. 그 생활안전계 계장으로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이제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렘넌트 중에 모세 있잖아요. 모세의 왕궁 40년, 그리고 미디안 40년, 광야 40년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 경찰 시험 1년 만에 합격했어요. 엄청 잘한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1년 만에 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네. 차도녀처럼 생겼지만, 시골에서 올라와서 노량진 고시원, 노량진에 그 고시원들, 아니,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거기 고시원 진짜 역에서 여기 눈을 딱 차는 고시원에 누워서 새벽 4시, 4시 반, 매일 생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공부했어요. 저 살면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너무 간절해서 그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입을 악물고 했는데 밥도 안 먹고 있어요. 밥 먹으면 졸리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1년 만에 합격했고, 그 다음에 경찰 들어와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했어요. 아까 그거는 이제 대표적인 거고, 제가 안 해봤던 제 근무 경력에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 근무 경력에 그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한 친구가 별로 없어요. 이제 이게 물론 한 곳에 적응을 못하는 성격인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저는 그 다양한 경험을 해서 뭔가 어떤 부서에서 뭐 하는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분야에서 근무해보고 싶어서 좀 옮겨 다녔고, 아까 또 다시 한번 자랑을 해야 되는데, 경감까지 최단기 승진했어요. 그러니까 경위까지는 한 번도 떨어진 적 없고, 경감은 한 번 떨어졌어요. 승혁이 낳고. 아이 낳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거의 대부분 좀 포기를 하시는데, 저 경장행 서울에서 2등 했어요. 경사 4등, 경위 8등, 경감은 200 몇명 뽑는데 42등 했어요. 엄청 잘했죠. 저 진짜 성공 때문에 한 건 아닌데, 제 자신이 너무 막 핍박하면서, 제가 좀 성격이 가장 부정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공부를 하는데, 항상 떨어질 걸 고려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을 정말 저를 갉아먹으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악착같이 했고, 그때 공부하는 과정이 되게 불안한 정도가 심해서 주위에서 알아요. 되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자리까지 왔으면. 근데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제가 만족하고 행복했냐? 이게 하나를 올라가면 그 위에 대한 갈증이 심해지고, 또 하나를 올라가면 또 허해져서 또 그 위에 대한 갈증이 심해져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인간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 더 악착같이 해야지. 나 지지 않아야지. 내 무시해? 그래, 보여줄게. 이런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몸도 마음도, 물론 주변 사람들도 가족도 힘들고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이제 미디안 40년이었는데,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빨리 진급할 수 있었는지를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저 진짜 열심히 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경감 때 진짜 누구보다 시간이 안 됐어요. 승혁이 재우고 밤 11시면 그때부터 이제 1시, 2시까지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찰 승진 공부 준비하신 분들 보면 1년을 정말 밥 먹고 공부하는 거 위에는, 일하는 거 위에는 다 공부밖에 안 해요. 무슨 행시 준비하듯이 해야 돼요. 다 악착같이 하거든요. 근데 경감 때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물론 그 전에 열심히 했지만, 그것도 약간 내가 왜 경감을 진급할 수 있었지에 대한, 나 어떻게 한 거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했거든요. 왜 했나 했는데, 그때 진급 안 했으면 안성 못 왔어요. 경기 남부 못 왔어요. 저 그때 진급해서 지방 온 거예요. 저 여기 오게 만들려고 진급시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제 시간표 중에 그때 와야 되는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안성 생활 2년, 세안계자 2년 했는데 이때는 복음 받기 전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 자녀로 예비된 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정말 인정받고 잘 살았으면 복음 받았을까요? 아니죠. 저 그때 인간관계에서 진짜 그걸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여기 안성 사람 계세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말해도 되겠다. 안성이라는 지역에 텃세가 진짜 심해요. 계세요? 아니,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텃세가 왜 심하냐면, 본인들끼리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갖고 지내니까 외지인이 왔을 때 뭔가 낯선 거예요. 좋게 말해서. 그렇고, 뭔가 외지인이 오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 껴주지 않아요. 근데 저 정말 젊은 여경이 나이가 어린 주제에 개장이랍시고 왔어요. 본인들끼리 몇십 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그 공간에. 근데 제가 그 사이에서 잘 살 수 있었을까요? 경감 진급하고 한 반년 동안 남모르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럴 바에 왜 진급했지? 이렇게 힘든데. 나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그러면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때 또 집에도 문제가 좀 생겨서, 승혁이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겠다. 예, 마음이 아픈 때도 많았고, 그래서 그때 후인 엄마는 이지혜 권사님을 만났고, 제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때 복음을 전달했을 때 다른 때와 달리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저를 진짜 아프게 하려고 했던 문제가 아니라 저를 정말 행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더 축복을 주시려고 주셨던 문제란 걸 이제 교회에 와서 깨닫고,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됐고, 예. 지금 이제 회사에서도 그 위에 달라진 게 뭐냐면, 저 항상 열심히 했거든요. 일할 때. 왜냐면 진급 빨리 했기 때문에 시험 공부만 했단 말 듣기 싫었거든요. 그 말 듣기 싫어서 일할 때 내가 모르는 거면 유튜브 보고 동영상 봐서라도 어떻게 찾아서라도 뭘 만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노력한 만큼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오히려 자주 이용을 당했죠. 그래 요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근데 그거 주면은 그게 저를 이용한지 아는데, 그걸 못 해내면 내가 또 내 자존심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정말 좀 긴장감 갖고 항상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는데, 제가 그 수원에 가서 민원실장으로 있을 때 여기 연음성경학교 놀러 왔다가 복음 받았거든요. 계시는데 저 영접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민원실장 하면서 처음에 그 복음 받았을 때는 그 제가 첫날 영접할 때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메시지 들으면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기남부 지역의 재앙을 맞는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앙을 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송지은 권사님 오셔서 그걸 다시 해석해주고 같이 포럼하고, 목사님 강단 말씀 드릴 때마다 이제 조금씩 달라진 게 뭐가 느껴지면 사모를 해서 가장 크게 달라졌는데, 어느 날부턴가 권사님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목사님한테 제 얘기 했어요? 왜 강단에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얘기를 얘기하시죠? 그러면 제가 권사님한테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느낀 게, 이제 저한테 복음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민원실에 어떤 곳이냐면 되게 평온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민원인들이 오는데 정말 화가 이까지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와서 소리 지르거나, 어떤 분은 제가 이쪽에 있으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좀 많이 회복된 게 뭐냐면, 감사하게 됐는데, 가족이 죽어서 그 남은 가족들이 사건 사실 하기로는 많이 때려오세요. 근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할머니가 왔는데 아들과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 그다음에 손주 2명이 함께 자살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때려오신 거예요. 근데 자살자가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사건을 저희가 다 읽으면서 때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에는 저희가 뭔가 너무 그것마저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사실 민원이 쭉 줄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과 계속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현장에서 있다 보면 그 퇴근할 때쯤에 진짜 그 뭐라고 해야 할까, 기가 쭉 빠져나간 듯이 힘이 없어지거든요. 민원실이 맨날 그렇게 반복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뭐가 달라졌냐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예, 짧게, 아주 짧게. 제가 하나님 너무 힘든데 이곳에서 그래도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저는 남게 해주세요. 제가 저런 사람들의 아픔마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한 날과 너무 바빠서 깜빡한 날 너무 다른 거예요. 내 상태가 다른 거예요. 내 상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민원실에 왔을 때도 제가 나이가 어렸잖아요. 다 저보다 선배인 여경 선배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쵸? 좋아 보이진 않죠. 근데 제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 제가 인간적으로 진짜 말도 많이 해보고, 제 습관이 뭐냐면 사람들 만났을 때 제가 되게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래요. 저 시골에서 자리고 쥐불놀이 아니죠. 뭐 쥐불놀이도 하고 비석치기도 엄청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제가 인상이 너무 차가워 보여서 좀 가까이 못 가게끔 생겼대요. 근데 진급을 더 빨리 하니까 저를 되게 냉정하고 찔려도 피 한 발 안 나올 만큼 그렇게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습관이 뭐냐면 사람들 만났을 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자꾸 말을 걸어요. 근데 그게 제가 좋아서 그런 거냐,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의무감이 그렇게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매일매일이 편하고 행복하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 민원실에 있을 때 같이 있는 직원들이 진짜 저 정말 많이 좋아해 줬거든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 작년에 또 자랑 하나 해도 돼요? 저 간증하면서 얘기했는데 저 모범 공무원 됐어요. 모범 공무원 그 평생 못 받고 죽으신 분들 많거든요. 평생 못 받고 나가신 분도 많은데, 제가 그때 만남을 통해서 진짜 제가 가진 거, 제가 일한 거에 비해서 정말 그 이상의 막 능력을 인정받았거든요. 그게 제가 1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복음 받았는데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제 성격에 하나님 미워요 그러면서 안 받겠죠. 근데 자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그게 당근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작년에도 시험 공부를 했었거든요. 한번 경정 시험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같이 공부를 했던 후배가 한 일주일간 같이 살면서 공부한 후배가 있어요. 일주일은 어디 고시원 독방 같이 가서 거의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마디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공부한지 알아요. 어떤 마음을 하는지 아는데, 언니 왜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해 보여?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그냥 좋은데? 나 지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근데 언니 이제 11월 했으면 기껏 해봐야 3개월 하는데 언니 옛날 같으면 조바심내. 제가 1년 이상 공부를 기본적으로 했고, 그럼에도 항상 시험이 임박하면 막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었어요. 수면제를 매일매일 조금씩 먹었을 정도로 그렇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저보고 나 그냥 마음 편해. 나 그냥 지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뭔가 막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아.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일 달라졌던 게 뭐냐면, 사모님이 그전에는 애를 키우면서 하니까 내 시간이 충분치 않잖아요. 그래서 했다 안 했다 이게 이어지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공부를 하게 한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은 게, 승진해라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저한테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공부하는 시간에 내가 개인이 혼자서 남아서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사모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매주 강단 말씀 들을 때 설렜어요. 제가 밤에 기본적으로 2시 넘어서까지 공부했는데, 그러면 그때 저희 코로나 때문에 막 7시 하고 막 그랬잖아요. 6시 하고. 그럼 제가 잠을 얼만큼 자고 왔겠어요.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말씀드릴 때는. 권사님한테 나 너무 신기하다고, 나 진짜 하나도 안 피곤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제 상태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그거를 지켜본 후배가 같이 생활하다가 그 친구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아버님이 이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세요. 암이라서 병원에서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 친구가 워낙 효녀예요. 근데 아버님이 나 죽기 전에 너 진급한 거 보고 싶다 해서 같이 공부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공부할 때 아빠는 통화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제 영접시켰어요. 아니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자신도 없고 그 영접을 하는 그 기도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 언니 나도 언니 같이 편안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같이 했어요. 나 기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 목소리 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미천이 드러나는 이게 아직 그런 성령 인도 받은 언어라고 해야 되나? 세상에서 말하는 언어와 교회 안에서 쓰이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아직은 자꾸 저를 포장하려는 게 그렇게 내가 아직 가진 게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날 걔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줬어요. 지금도 그 친구가 그리고 와서 이제 목사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내 상태가 정말 그만큼 많이 행복하고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전담 경찰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거 포스터는 저희 학교 전담 경찰관이 다 만들어줘요. 학교에 다 붙여 있어요. 그래서 각종 신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진짜 전화 그래서 번호 저장된 거 없으면 아니면 안 받는 이유가 별의별 112 신고를 해야 될 걸 다 이쪽에다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전담경찰관이 뭔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학교 폭력이 엄청 대두될 때가 있었어요. 2012년이었는데 이때 전국 학교에 배치가 되었고 학교 폭력 예방, 신고 사건 처리, 학폭 심의회가 뭐냐면 애들 학폭 사건이 나면은 자체적으로 모여서 심의를 해요.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 듣고 사안을 좀 파악한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데예요. 엊그제도 한번 교육청에 다녀왔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학교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 교육청에서 해요. 교육청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사소한 거는 학교 내 자체 해결을 해요. 그래서 학교 폭력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사적인 처벌 말고 학폭이에요. 그 학교에서 뭐 강제 전학이나 뭐 사회봉사 명령 한 거 있어요. 교내봉사 이런 거 있는데 그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위기 청소년이라고 해서 애들 막 소년범 사건 처리했던 청소년들 그냥 안 둬요. 경찰관이. 그 친구 한 번은 그렇게 죄 질려서 그냥 처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담당 경찰관이 지정이 돼서 계속 모니터링 해줘요. 그리고 학교하고 연락해서 이 친구 잘 지내냐, 그 부모님하고도 연락해서 한번 확인해주고 그 친구하고 따로 만나서 되게 관계를 잘 쌓아놔요. 그래서 힘들 때 한 번씩 저희한테 묻고 많이 그래요. 그런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예, 학교폭력 경찰관의 역할인데 주로 학교폭력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코로나 때 많이 줄었고 주로 117 학교폭력 신고가 떨어지면 초기에 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수사가 진행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잘 처리가 돼야 될지 초기 판단하는 게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아까 학폭 심의에 참석,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이거 괜히 가져 불편하기만 하네. 혹시 우범송치라고 아세요? 우범송치? 저기 있는 거 말고도 우범송치가 뭐냐면 죄 안 지은 친구를
영장마다 그 소년 분류 심사원이라고 그렇게 약간 가둬서 생활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내는 건데 전과가 남는 건 아닌데 이 친구들은 정말 부모님이 도저히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가출하거나 상습 가출자들도 해당이 되고 자꾸 나가서 본인이 범죄에 저지르는 애들 있죠. 우려가 있다. 다른 친구들 좀 나쁜 친구들도 같이 어울리고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그 친구에 어울리면서 나쁜 길에 빠질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부모님이 도저히 통제가 어렵다 생각하면 그냥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는데 그 전과가 남는 게 아니고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보내보니까 정말 이 친구에 대해서 답이 없는 친구들은 그런 데 갔다 와서 깨닫고 온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나빠진 친구는 거의 없고요. 똑같아요. 이러거나 정말 좋아졌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보내는 거에 대해 부모님이 거부감이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답이 없는 친구는 보내는 게 답일 수 있는 거기 그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해서 구청이나 지자체하고 이 친구에 대해서 같이 협업해서 단지 처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생필품 지원해주고 정신과적 치료가 받아야 되는데 돈이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의료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청소년 안전망 그 연계 역할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뭔가 진행하면서 뭔가 빠졌죠. 제가 아까 모세에 빗대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뭐가 빠졌죠? 광야 40년 왜 안 썼을까요? 지금이 제가 광야 40년입니다. 제 시간표가 요즘 학교 현장을 많이 돌면서 느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가정 문제도 있고 제가 이 노래를 먼저 보여드리고 해야겠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데 금요일 날이었나? 박동환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했던 말 중에 광야는 나를 작아지게 하는 시간이고 나를 없애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오직 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지금 그렇게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찬양을 이게 제가 요즘 정말 매일매일 듣고 회사에 가기 전에도 듣고 퇴근하면서 화장실 가서도 주기적으로 듣는 게 뭐냐면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듣다 보면 제가 정말 위안이 되는 게 그래 나는 되어질 사람인데 지금 이 시간표를 주는 거는 나를 없애라고 저도 제 생각이 좀 많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제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아니 무감각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들린다는 거 오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노래 듣고 요즘 최근에 제가 겪는 걸 보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진짜 쓰임 받기 위해 뭔가 그런 시간을 보내라고 나를 다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거든요. 음악이 안 나오죠?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 가장 위안을 받고 힘을 얻는 찬양입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51분인데 여기 학부모님들 많이 있잖아요. 애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너스 강의 같이 최근에 이제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트렌드가 있잖아요. 학교 폭력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유행하는 게 있어요. 신종 유행하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한 3분짜리로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어머님들 이런 게 그거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 할 때 먼저 알고 대응하시라고 준비했던 건데 또 될까요? 좀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저만큼 지치세요? 그러면 영상 한번 보고 저희 직원이 참 힘들게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면 의미 있으실 거예요.
함께 걷기란 게 최고란 걸 알아. 서로 존중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우정을 느껴 쌓이고 가슴 깊숙이 남을 추억들 새기고 말없이 난 혼자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아플 줄 몰랐는데 All I need, all I need, all I need is you. 넌 필요해. 간단하게 뭔지 얘기해주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 그 수원시 교육청에다 협조를 구해서 저희는 수원시 관내는 다 뿌렸는데 여기는 오산이니까 전달이 안 됐을 거고 이게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올려놨어요. 필요하시다면 올려드리는데 3가지가 나왔어요. 요즘 애들이 유행하는 게 그 카카오톡 그 계정 뺏기랑 2번째 사이버 도박, 3번째가 아까 랜덤 채팅에서 그루밍 그 범죄 있는 거. 근데 저희가 학교 폭력을 작년에 학교가 안 왔잖아요. 학교 안 왔기 때문에 대체 다 줄었는데 다 줄었어요. 그런데 500%가 는 게 있어요.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 요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카카오톡 관련해서는 애들이 첫 번째 그 선배나 좀 힘센 친구가 카카오톡 계정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아까 인증번호 요구했죠. 그러면 1차 그렇게 해서 학폭 피해가 당해서 그걸 걔한테 안 걸 가지고 업자한테 받아요. 그 업자한테 계정 하나당 10,000원에서 20,000원 주고 팔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쓰이냐면 그 불법 광고 같은 거 올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그 자꾸 불법 광고 올리면 차단되니까 애들 거 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그거 모르고 그냥 인증번호 알려주면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뺏기는 과정에서 1차 학교폭력 피해 발생하고 2차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계정이 차단됨으로써 또 피해를 당해요. 어머님들이 그거 알고 계시고 아이한테 인증번호나 이런 거 혹시 누구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2번째는 사이버 도박. 애들이 도박을 해요.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애들이 사채업도 운영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 5만 포인트 무료 포인트 줄 테니까 불법 사이트 가서 너네들 그거 해달라고 여기 사이트 가서 재밌게 즐기고 가세요라고 문자나 뭐 게임하다가 채팅을 통해서 막 와요. 그러면 애들이 공짜잖아요. 우리 도박 처음에 들어갈 때 느낌과 똑같아요. 공짜니까 가서 해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루틴이 처음에 따요. 당연히 따죠. 따면 어른이 느낀 거와 똑같이 아이들도 희열을 느낍니다. 엄청 좋아하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제도가 되죠. 잃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하고 싶잖아요. 따면 되니까 따고 갚으면 되잖아요. 그 돈을 빌려요. 근데 애들한테 돈 빌려준 데 있어요? 없죠. 그 사채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연이자가 20%예요. 20% 이상이면 다 불법이에요. 그거 안 갚아도 돼요. 그런데 사채업을 운영하는 선배나 불법 사채업자들의 특징은
그걸 불법인지 알면서 자꾸 찾아가서 때리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그 돈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애들 그렇게 피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무료 포인트 줄 테니까 와서 게임해라 이런 문자나 카톡 채팅 통해서 오는 거 다 무시하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한번 알려주시고, 실제 그렇게 해서 빚을 8억까지 진 사람을 봤어요. 그 돈 누가 갚아요? 자기가 갚겠어요? 못 갚죠. 부모님이 집 팔아서 다 해줬어요. 근데 애가 정신병원에 들어갔어. 왜 들어가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또 생각나는 거예요. 도박이 중독. 그러니까 어느 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가 그렇게 호기심에 들어가지 않게끔 한번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친구 둔 어머니들 특히 강조할 건데, 랜덤 채팅에서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인 남자분들도 많이 오고 남자 청소년도 있지만 성인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처음에 채팅을 해요. 근데 거기 채팅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외롭고 심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칭찬해줘요. 아, 너 성격이 너무 괜찮은 것 같다. 너 착한 것 같아. 마음도 예쁘니까 얼굴도 예쁘겠지? 그러면서 애가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 그러면 그 힘든 일 있을 때 또 한 번 건네. 아저씨 나 오늘 이런 일 있었는데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 또 위로를 구해요. 속상하지. 기프트콘 줄 테니까 이거 가서 먹으면서 풀어. 그러면서 그것도 보내줘요. 그게 길들이기 과정이에요. 그루밍. 그게 그루밍이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애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 너 얼굴 궁금한데 얼굴 좀 찍어줄래? 그럼 찍어주잖아. 얼굴 별거 아니니까 찍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얼굴을 합성을 시켜요. 음란한 사진과 합성시켜서 니네 부모님한테 전송할 건데 네 부모님이 나하고 이렇게 채팅하고 이런 거 괜찮겠어? 그럼 애들 겁먹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아저씨가 너 정말 좋아하니까 어디 좀 찍어줘. 신체 부위 좀 찍어줘. 사진 보내고 영상통화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전달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냥 이게 사이버상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저 사람만 나를 가해자면 그 사람한테만 가는 건데,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이 사람만 처벌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면 뺏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이버상에서 하는 게 뭐가 무섭냐면, 그렇게 되면 불특정한 다수자가 다 가해자를 되는 거예요. 나의 사진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차단을 시킬 수 없어. 물론 처벌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피해당한 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들 특히 오픈 채팅만 아예 하지도 말고, 그런 상황을 아이가 하지 않을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알고, 어머님 자꾸 습관에 대해서 여기 성도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이게 업에 대한 그 전문성이 있는 내용이라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했던 인턴십 강의는 여기까지고, 어떻게 잘 됐나 모르겠는데 장시간 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랩넌트 데이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